(2016년 3월)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육군 병장이 부상을 입고 쓰러졌는데 팔레스타인 공격자의 머리에 총을 쏴 죽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그를 지지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다. 병장 엘라르 아자르아는 결국 비의도적인 살인으로 기소되어서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실제로는 9개월을 살았는데 완전 무장한 군인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수감된 팔레스타인 10대 아헤드 타미미보다도 불과 한 달을 더 교도소에 지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또 다른 혐오가 존재한다. 유대인에 대한 유대인의 혐오가 그것이다. 시온주의는 유럽의 계획이었고 유럽 유대인들은 동료인 동양 유대인에 대해서 유럽인이 비유럽인에게 보이는 것과 똑같은 편견을 드러냈다. 그래야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로 1948년에서 64년 사이에 거의 연속으로 총리를 지낸 다비드 벤구리온은 세파르디 이민자들을 유대인 교육이나 인간 교육을 받은 흔적이 없다고 묘사하면서 의회에서 그들을 야만인 일을 하고 지칭했다. 서구에는 반유대주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불필요한 소동을 자극하는 언론 보도들 때문에 걸핏하면은 이스라엘 혐오가 부추겨진다. 언론들의 문제라는 거죠.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영국 정치의 변함없는 특징이었다. 2007년 9월 이스라엘 노동당 지도자로 당 연례대회에서 처음으로 한 연설에서 고든 브라운은 영국이 세계 경기를 선도한다는 자기 기만적인 비전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노동자를 위한 영국 일자를 만들자고 주창을 했다. 세계를 좌우한다고? 그러면 미국, 중국, 유럽, 아시아는 영국이 80여 명을 좌우한다고? 지금은 기껏해야 2류 강대국이지만 옛날에는 식민 제국이었던 나라의 정치인들이나 이런 망상을 즐길 수가 있었다. 2019년에 인터넷 속도가 34위에서 35위에 불과한 나라다. 35위에 겨우겨우 스코틀랜드를 끌어안고 있고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없으며 축구팀도 러시아인 첼시, 미국인 아스널, 아랍에미리트 맨체스터 시티의 손에 넘겨졌으며 자랑스럽게 내서는 뉴캐슬 브라운 에일도 네덜란드인 소유이고 유명한 지인 피터는 프랑스인이고 캐드베리 초콜릿은 미국 대기업 크래프트 이렇게 하듯이 영국 최고의 차 브랜드 테럴리 타이프는 인도 기업, 말레이시아 국부 펀드가 배터시 발전소를 사들였고 런던의 유명한 검은색 택시는 중국 기업이 만든다. 덮친 격으로 브렉시트 이후에 새 여권을 제작하는 계약은 프랑스 네덜란드 회사에 돌아갔다. 요즘은 FTSE 100기업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은 외국인이 최고 경영자이며 주식의 과반수는 영국인 개인이나 연기금의 소유가 아니다. 실제로 영국 주식시장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소유인데 애국심이 넘치는 텔레그래프는 희소식 외국인이 영국을 매수하고 있다는 헤드라인으로 환영에 맞지 않는다. 아마 우리는 그 대신 예로부터 전해지는 잉글랜드의 세계 식민 주의를 차정할 수 있으리라. 잉글랜드의 소승인 선거지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선교한 그리스인이었고 잉글랜드의 국기는 제네바에서 빌려온 것이다. 또한 국가 창건자는 노르망디 공사이고 왕가는 잉글랜드 개보다도 독일기에 가깝고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치욕이 있으라는 국가 표현을 삼고 있다. 망상적인 자존감은 옛 제국 열강의 가정병적인 흔적 가운데 하나다. 2018년 1월 영국 육군 참모 총장인 장군 닉 카터 경은 국방비 증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현명치 못한 시도를 하면서 러시아가 영국의 커다란 위협을 제기한다고 경고했다.
외국인 우리에게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우리 일자리를 뺏으려 한다는 공포가 널리 퍼져 있다. 고든 브라운은 후계자가 로 노동당 당수가 된 에드 밀리랜드는 별거리낌 없이 이런 공포에 영합을 했다. 많은 기업가들은 브렉시트 이후에 예상되는 여러 결과를 걱정한다. 영국 호텔 관광협회는 영국 호텔과 레스토랑의 영국인 노동자 부족 현상이 너무도 심각해서 불효타망제 같은 체인에서 브렉시트 이후에 유럽연합 직원들이 모두 떠나면 대체 직원을 채우는데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주택건설연맹에 따르면 건설업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브렉시트가 그 민족주의를 하니까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민 유입이 경제 전반에 이득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 중에 하나로 국제통화기금에서 펴내는 2016년과 2018년 경제 전망 보고서는 이주가 인구 고령화의 압박을 들어주고 경제 성장과 생산성 증대 같은 장기적인 이득에도 기여한다고 말한다. 2014년 낸부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주의 때문에 영국인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밀려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같은 해에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경제학자인 크리스티안 투스트만과 토마소 프라티네는 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복지제도의 알맹이를 떼먹는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두 사람은 2000년 이후에 영국에 온 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출신 지역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민자들은 재정에서 가져가는 것보다도 약 12%를 더 기여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참 책인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뒤 보리스 존슨 정부가 입지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민을 제한하는 엄격한 포인트 제도도 도입되고 있다. 이 제도는 영국 특히 국민 의료 서비스 막대한 비용을 안길 것이다. 보리스 존슨도 글로벌리스트이면서도 그러나 국수주의, 민족주의를 주창했다라는 건데요. 유럽 인구가 고령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이 실제로 하는 일은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그리고 또한 인구가 젊은 나라에서 나이 든 나라로 세계 인구를 효과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이다. 이주는 인구 고령화의 해법이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18세기 유럽 도시들에서 사망자가 신생아보다도 많았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개입이 되어서 그 나라의 민족을 출산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닌가. 1850년에는 1950년 사이에 100년간 세계 인구가 2배로 늘었는데 이민자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150% 이상 증가한 반면에 유럽 인구는 고작 67% 증가했다. 유럽 인구는 향후 30년 동안에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 같다. 반면에 세계 인구는 10억 명이 더 늘어날 것이다. 사실 병적인 건지 병적인 것을 제대로 짚으셔야지. 이민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거들을 간단히 무시한 채 자신들의 편견에 탐닉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편견에 영합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2019년 벨기에는 극우파인 이렇게 부상을 했고, 극우파, 극좌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알린다 이 말이죠. 복지의 쇠퇴라 제3장에 가서 사회의 쇠퇴는 노동자의 힘의 감소, 임금정체 불평등 등의 증대 동반했다. 분명 외국인 혐오가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외국인 혐오 문제, 협력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의대할 필요는 없는데
대한민국은 너무나 외국을 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있죠. 초등파 성향의 조세는 트럼프의 세금 정책 때문에 향후 10년간 연방 적자가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기업을 또 자국의 이익을 아메리카 퍼스트로 주장하면서 그런 아메리카 퍼스트로 자기네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의 어떤 문제점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의 여러가지 대표적인 글로벌 팀들의 여러가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트럼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영국에서는 1979년 마가렛 대처가 총리에 당선된 뒤에 가장 극심한 삭감을 겪었다. 삭감. 대처가 금융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팔아치우고 공익사업을 민영화하고 노동조합의 권한을 축소하고 고소득자의 세금을 인하하고 사회복지 획득을 감축하고 국민의료 서비스 내의 유사시장을 도입하는 한편 복지 혜택은 임금 인상보다도 뒤처졌다. 하지만 실업이 중대한 까닭에 공공복지 지출은 증가했다. 물론 복지국가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약해졌다. 그리하여 중간계급과 노동계급 모두 생애 주기에 걸쳐서 복지 혜택을 계속 누리기는 했지만 양자 유대는 느슨해졌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얻어들인 나라들, 그 중에서 특히 영국, 미국, 뉴질랜드에서 건강 불평등이 고조되는 현상에 목도되었다. 1990년 대체가 저소득층에게 특히 타격을 가하는 인두세를 도입한 끝에 보수당에 의해서 축출된 뒤에 후임자인 존 메이저는 학교나 병원 같은 기관시설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투자 사업을 도입했다. 2010년 15년 보수당 자유당 연정도 이런 관행을 열렬히 이어갔다. 세계적인 고든 브라운의 회고록에는 민간투자 사업이 실패적이었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다. 하지만 이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2018년 초 민간투자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영국의 주요 건설사인 카릴리언이 주저앉았다. 회사 고용 인원이 4만 3천 명의 최대 3만 개 소규모 하드웨어 업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카릴리언의 전 회장 리처드 하우스는 2017년 7월에 물러났는데 2018년 10월까지 연봉이 약 10억 4천만 원을 계속 받기로 되어 있었다는 건데요. 민간 투자 사업 시스템은 특히 국민 의료 서비스에 활용했는데 국민의 의료 서비스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어진 병원을 사용하고 유지하는 데 민간 투자 사업 회사들의 연간 비용을 지불한다. 대조적으로 프랑스에서는 대저치하의 영국에 비해서 처음으로 복지 국가가 훨씬 성과가 좋았다. 1981년에 압도적인 다수로 지지로 대통령이 당선한 사회당 프랑스와 미테랑은 자원을 복지로 이동시켰다. 자원을 연금과 가족수당이 크게 늘어났고 처방전 약값이 폐지됐으며 이민자들이 도움을 받고 교육비 지출 증가가 물가 상승률을 앞질렀으며 마침내 사형이 폐지되고 한부모 가정의 상황이 개선되고 보육시설이 확대되었다. 그렇게 했군요. 1980년대 초에 프랑스 정부는 또한 서유럽에서 가장 활기찬 실업 대책에 착수했다. 1982년 6월 프랑스 정부는 후진기를 넣었다. 공공지출이 삭감이 되고 노동자들의 사회보장 부담금이 늘어났다. 평가제라 임금억제 뭐를 뒷바퀴로 해버렸지. 미테랑 이후로 이렇게 현실주의로 복귀한다고 널리 환영을 받았다. 영국에서는 대지여서가 승려가 돌아서는 일은 없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프랑스에서 몇 번이고 돌아섰다. 자본주의를 철폐한다는 열망은 내동댕이 쳤다. 프랑스는 현대화에 찬성한다고 공개되었다. 이 호소도 100년 넘도록 매력을 발휘한 것처럼 설득이 있게 들렸지만 여기서는 야심의 종언, 열정의 끝, 틀어박힌 일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영국 노동당 하원 의원 오스틴 미첼이 자기 당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프랑스 사회당도 빛깔을 찾으려는 회색 정당이 되었다. 1985년에 이르러 사회당원들은 이렇게 선언한다. 시장은 자신이 자유로 향하는 기름을 보여주었다. 생산은 국가의 일이 아니다. 기업이 할 일이다. 사회학자 알랭드레는 쓸쓸하게 빈정대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윤, 기업 경쟁을 가장되게 찬양하는 이야기가 들린다면 사회당 장관이 말하고 있다면 보면 틀림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프랑스는 레이건주의자가 되었다. 그 국민 전선이 부상한 이유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프랑스에서 계속해서 집권한 사회당 정부의 경제 기록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미테랑은 1988년 대통령위에 재선이 되었는데 당시 국민전선 후보 장마리 르펜은 14.4%의 인상적인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에 공산당 후보는 7%에 미치지 못했다. 이어진 미테랑 정부는 엄격한 인플레이션 예방책과 결합된 지략 재정 원칙을 따르면서 조세의 부담을 간접세로 이동시켰다. 실업률이 계속 높아졌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더 가난해졌다. 하지만 1991년에 이르러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민정화 물결이 이어지면서 얼마 전에 국유화된 기업들도 다수가 다시 민정화가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1990년대의 정치 체제가 완전히 변모했다. 구소련과 동유럽 전역에서 공산주의가 붕괴한 뒤에 서구에서 가장 강력한 공산이던 이탈리아 공산당은 당명을 바꾸면서 정체성을 찾으려는 듯 신경질적인 행보를 보이며 좌파당 좌파 민주당을 거쳐서 마침내 포괄적 명칭인 민주당으로 잇따라 변신했다. 민주당은 미국의 동명 정당을 흉내낸 것이었다. 이탈리아 정치의 편협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 기독민주당 출신 로마노 프로디가 이끈 이전의 민주주의당은 미국 민주당에서 빌려온 당나귀를 상징으로 삼았고 미국 것이라면 가리지 않고 경외심을 품어서 이렇게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의 그것을 쓰고 이렇게 따랐다는 거죠. 오바마를 따랐어. 오바마와 아주 동행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좌파가 변함없이 무능한 반면에 베를루스 코니를 억제한다는 기대감을 품고 중도파에서 다양한 선거 카르텔과 연합이 등장했다. 후대와 역사학자들은 1994년 이후에 수십 년간 온갖 정당들과 단명한 연합이 우후죽상 등장하는 사정을 설명하느라고 애를 먹으리라. 이렇게 참 각 나라들마다 다들 이렇게 아픈 상처를 갖고 좌파 우파 싸움을 강하게 해왔다라는 거네요. 스웨덴은 이제 동네북으로 전락한 사회민주주의의 모델의 본거지였다. 완전고용의 모범국이 실업률 13%였다. 시민당은 2006년에서 2014년 사이에 여전히 야당에 머물렀다. 2014년에 다시 집권했는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녹색당 연정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연정이었다. 부족한 연정이지만 뭔가 바꿔야 되겠다라는 속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건군요. 2017년에 마린 르펜을 상대로 낙선을 거둔 마크롱의 당은 이후에 치러진 총선 1차 투표에서도 이례적으로 투표율 48%가 낮은 가운데 3분의 1 득표, 2차 투표에서 마크롱의 당이 49%에 도달해서 의석의 60%를 확보한 반면에 사회당은 5.6% 득표에 그쳤다. 마크롱 당선 이후에 계속해서 인기가 지지부진했고 지금은 부자들의 대통령 소리를 듣는다. 영국에서 토니 블레어의 인기가 심각하게 추락시킨 것은 경제가 아니라 이라크였다. 이라크의 문제가 터지면서 이렇게 되죠. 빈곤을 줄이는 것은 계획이 아니다. 빈곤 감소는 빈곤을 낳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공공자금을 지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신노당은 보수당의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 이어가면서 유럽의 어떤 나라도 따라하지 못할 정도로 대기업이 영합했다.